네, 반갑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조금 지났지만 네. 3월 말에 지명직 체계를 임명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시에 그 체포동의안 이재명 대표의 그 부결 이후에 그 당에서 약간 좀 갈등 양상이 벌어졌었는데, 이른바 어쨌든 통합형 당직 인사, 그리고 지명직 최고위원회도 우리 송갑석 그 의원을 이렇게 임명하면서 상당히 좀 통합 당직 변화로 당이 조금 그 이후에 안정화되는데 저는 좀 귀했다고 봅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때 인사를 할 때 저만 들어갔던 게 아니고 예, 정책위 의장, 전략기획위원장, 네, 수석대변인 네, 이런 그 전반적인 당직 교체가 함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재명 대표 체제에 들어서면서 이제 크게 뭐 최고위원 선거의 결과야 어쨌든 당원들 뜻으로 갖춰진 최고위원회니까 한쪽 원보이스, 뭐 원팀까지는 모르겠는데 원보이스화 되어 있는 최고위원회에 대한 뭐 아쉬움은 있었지만 이제 그거야 뭐 선거의 결과니까 그렇고요. 그 후에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주로 어떤 우려와 비판은 크게 두 가지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후에 당직 인선에 있어서도 소위 말해서 뭐 친명이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의 소위 사법 리스크 대응과 관련해서도 그 친명 일색의 지도부와 당직이 거의 그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전담하는 각과 일체화돼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주로 있어 왔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7개월쯤 지난 후에 지난번에 이제 그런 당직 개편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정당은 다양한 목소리와 다양한 입장을 반영하고 또 그런 다양한 목소리가 어우러지면서 어떤 것들이 결정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바람직스러운 방향의 당직 개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다면 그 당직 개편의 의미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저 역시 들어가서 당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하는 역할, 또 다양한 목소리가 무언가를 결정하는 어떤 테이블 위에 그런 것들을 올리는 역할, 이런 것들을 충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재명 대표가 의총에서 그런 말을 했다 그러대요. 전당대회에서 처음에 친명 일색의였던 지도부 구성대 처음에는 상당히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지나고 보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아차, 네. 자기가 그걸 갖다가 이 금방 말씀하신 다양성 속에서 네. 많은 그 의원들의 목소리가 함께 대변되고 모아지는 그게 필요했다. 그래서 아마 당직 대표이 그게 일성이었고,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당 운영이 어쨌든 통합기조로 바뀌는 또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 이제 이재명 대표 발언은 정확하게 이런 거였습니다. 네. 본인이 여의도 입성하기 전에 바깥에서 봤을 때 네. 뭔가 시끄럽고 싸우는 민주당, 음. 이게 그렇게 본인도 보기가 싫었고 또 국민이나 당원들도 그런 모습이었고, 그래서 이제 더군다나 이제 야당이 된 뒤에 전당대회였기 때문에 최고위원회 전당대회 선거 결과를 보고 우리가 뭔가 일사불란하게 원팀으로 움직일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측면에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몇 달 지나면서 보니까 이렇게 한 가지 색깔로 모노톤으로 가는 지도부가 갖는 한계가 분명하구나. 또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걸 느꼈다. 이렇게 이제 진솔하게 의총에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당직 개편이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이번 주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28일 날 저희 원내대표 선거가 있게 되는데, 뭐 굳이 이야기하자면 뭐
약간 좀 비명적인 스탠스에 계신 후보도 있고 또 이제 직명적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후보도 있고 이런 건데 이것과 관련해서 현재 당대표는 전혀 어떤 뭐 개입이랄지 어떤 뭐 치우침이랄지 이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말은 뭐 믿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들의 선택이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크게 외연을 넓히는 통합이라고 하는 쪽으로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 가운데서 송채국 의원께서는 친명 비밀로 갈라진 민주당에 대한 탕평을 주문하기도 하고 가격한 개딸을 가감히 출당시켜야 된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어쩌 말하면 굉장히 강력한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강력한 주장을 하셨습니다. 혹시 피안 보셨습니까? 뭐 소위 말하는 문자 폭탄 네. 이런 건 뭐 일상이니까요. 그 제가 탕평이라고 했던 말은 제가 처음 했던 말이 아니라 그때 이제 그 당에서 당직 개편을 단행을 하면서 그 당직 개편의 의미로 부여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탕평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받아서 제가 했던 말은 탕평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에 사람을 쓰는 것을 넘어서서 탕평을 하는 진짜 목적은 그냥 사람만 고르게 쓰고 마는 게 아니라 결국 고르게 그렇게 사람을 써서 고르게 민심을 듣는 것이 탕평의 궁극의 목표다라고 제가 이제 첫 일성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럼 고르게 민심을 듣는 것에서 가장 핵심은 무엇일까? 지금 정치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와 야로 갈려서 또 보수와 진보로 갈려서 근데 그럼에도 정작 그 어느 때보다도 소위 말하는 무당층이 바다처럼 넓은 상황이 지금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정치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그 무당층의 목소리를 기울이는 것, 또 그 목소리를 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 들어야 될 민심의 목소리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 당에 물론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 국민의힘도 현재 과거에는 뭐 태극기 부대 내용을 겪었고 지금은 뭐 태극기 부대랑 별 차이가 없죠. 정광훈 목사 문제로 현재 또 저쪽 당도 시끄러운데 저희 당 같은 경우도 소위 말해서 개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이 있습니다. 근데 흔히 이제 우리가 개딸이라고 했을 때 그 중에서 문제가 되는 강성 지지층은 개딸 중에서도 극히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개딸이 아닌 사람들도 그 강성 지지층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중에 개딸도 아닌 사람들도 있는 거고 이렇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 정당은 국민정당이거든요. 그리고 정당이 운영하는 일상적인 비용 자체도 당비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국가 세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또 정당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해야죠. 그런데 그 소위 말하는 강성 지지층의 의사가 당원의 뜻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과다대표되고 그 과다대표되는 것이 당의 의사결정에 일정한 영향을 끼치고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과감히 끊어내야죠. 민주적인 정당의 모습도 아니고 또 수권 정당다운 모습도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국민이 그것을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저 정당은 일부 강경 지지층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정당. 이랬을 때 어떤 국민이 그 정당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 본인들은 그 어제 뭐 언론과 인터뷰에서 보니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기 위한 모임이 아니고
민주당의 개혁을 추동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한테도 압박을 가하는 모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인터뷰에서.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겁니다.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저는 더 본질적으로는 네. 국회의원들과 지도부의 문제죠. 저희 당원이 당비를 내는 당원만 100만이 넘습니다. 예. 당비 내는 당원뿐만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뭐 저희가 5월 달이면 새로 특별 당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내년 총선 경선 그 공천을 위한 그게 투표권을 갖는 분들이 110몇만쯤 될 겁니다. 그럼 그분들은 1년이라고 하는 기간 내에 최소 6번 이상의 당비를 내는 분인데 그럼 그 110몇만 명 중에서는 여러 층위가 있겠죠. 쉽게 얘기해서 아주 과격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과연 국민의힘에 맞는 사람이 아닌가? 뭐 이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일부 이렇게 강성으로 대표되고 있는 사람들한테 휘둘리는 국회의원, 휘둘리는 지도부, 근본적으로 거기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물론 그런 분들의 행태가 잘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근데 근본적으로 더 문제는 그것에 휘둘리는 지도부나 국회의원들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도부나 국회의원들은 둘 중에 하나겠죠. 뭔가를 단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본인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함께하고 있거나. 저는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결단을 출당시켜야 한다면은 그 부분의 그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함께하는 그 정치인도 문제 아니겠어요? 더 문제죠. 그럼 그것도 지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단만 출당시켜야 될 게 아니라. 그렇죠.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뭐 그런 부분도 제가 어디 인터뷰하고 이럴 때는 항상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더 문제는 그것에 휘둘리는 사람들이다. 휘둘리는 국회의원들, 휘둘리는 지도부가 더 문제인 거다. 지금 그러니까 결국 국민들이 문제를 의식을 갖는 게 뭐냐면 그 전제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국민들이 잘 모르겠죠. 문제는 그 전제가 자기들의 숫자, 자기들의 우리보다 더 크게 민주당 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는 거거든요. 그럼 민주당 안으로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이야기죠. 영향력을 어떻게 끼칩니까? 국회의원을 통해서 끼치고 지도부를 통해서 끼치는 거죠. 그럼 궁극적으로 그런 지도부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그 부분의 극복을 위해서는 결국 크게 보면 국민, 당원, 또 함께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랄까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그 부분들을 오픈하고 공유하는 데서 해결의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오픈하고 공유한다는 게 어떤 말씀이시죠? 예를 들면 어떤 주장이 예를 들면 그 좀 일부 강성 지지층들이 요구가 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몰아가길 원하고 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있다. 그 주장이. 그게 드러나야 되고 그 주장을 함께하는 정치인이 그 사람 또 이렇게 평가되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제대로 알게 되고 제대로 그 과정을 거쳐서 필터링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 어쩔 때는 드러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아직은 잘 안 드러나고 있죠. 그게 드러나는 과정이 이제 결국 그런다면 극심한 당의 내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그래서 내용 무서워서 뭐 이런다는 게 아니고 현재 이제 우리 당의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결국 그런 점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바꿔나가고 또 차단시켜 나가고 어떻게 해 나갈 거냐 하는 것이 뭐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도 저희 당의 과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한국 정당 정치가 드디어 지금 시점에서 한번 이렇게 제대로 여야를 떠나서 한번 쇄신이 정말 그 본질적으로 돼야 될 시점 아닌가. 금방 말씀하신 각 당의 대중적으로는 정강원 목사가 대표하듯이 저기는 태극기 부대들이 태극기 부대 이름으로 쑥 당에 들어와가지고 영향을 끼치고 있고
이게 또 이겨내는 대로 일부 강성 지지층이 예를 들면 과도한 당의 요구들이 있고 그러면서 저기는 또 친윤 일색의 지도부가 구성이 됐고 이게 또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그 사법 리스크에다가 거기다가 지금 이번에 돈봉투 의혹 전당대까지 터졌어요. 이걸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국 정당 정치 이대로 가도 좋은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최고위원님 어떻습니까? 그 이제 이게 지금 너무 이게 너무 이제 큰 이야기를 던져주셔서 네. 뭐 이야기가 뭐 이 주제만 가지고도 2시간 3시간이 뭐 걸릴 문제지만 그러니까 그 정치 양극화라는 게 예. 전체적 여야 사이의 양극화도 있지만 정당 내부의 양극화도 갈수록 심해지는 것. 예. 소위 말하는 팬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 팬덤 정치가 포퓰리즘 정치라고 이렇게 쌍둥이처럼 쌍을 들어서 네. 가는 것이 이제 세계적인 현상이죠. 맞습니다. 뭐 유럽이든 미국이든 다 보이고 있는.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그동안 해왔었던 대의제 민주주의의 어떤 한 측면의 취약성이 발현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가 쭉 진행돼 오다가 또 그것의 한계에 어떤 봉착해 있고, 뭐 이런 점들이 정치 경제적으로 맞물리면서 예. 그렇게 지금 폭발을 하고 있더라고 생각하는데 예. 이것이 유독 그 격렬하고 심하게 나타나는 게 우리나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치 문화는 깨야죠. 근데 뭐 멀리 가고 거창하고 이야기할 것도 없이 우선 현재 우리한테 당면에 있는 국회 내에서의 선거제도 개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뭐 원래는 뭐 4월 말까지 마무리 지었어야 되는데 지금 국회의장께서는 6월 말까지는 이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시점으로는 그 시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우리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딱 100명의 여야 의원들이 관련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을 했고요. 예. 이제 남아있는 몇 가지 과정인데 가장 주목해봐야 될 것은 국민공론화위원회다 생각합니다. 예. 500명의 공론 국민들에게 쭉 자세하게 선거제도의 히스토리나 또 현재 국회 내에서 검토하고 있는 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그 500명의 수기 과정을 거치면서 그 500명의 의원이 나오겠죠. 물론 그 500명의 의견일 뿐이죠. 그것이 어떤 결론으로 갈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 현재 국회의원들이 단일화안으로 합의될 수 있는 게 만만치가 않고 또 설사 국회의원들이 국회가 단일화안으로 합의한다 할지라도 국민의 여의도에 대한 그 불신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안으로 국민을 설득시키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저는 국민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도출된 그 국민들의 안은 굉장한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안들이 보다 지금의 그 여야의 총선 구도에서부터 여야의 비타협적인 대결적 정치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정치 구조의 완화 이런 것들로부터 첫발을 떼면서 그 정치 문화가 바뀌면서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정당의 문화도 조금 변화를 빼가는 이런 것들이 우선은 시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출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다들 예상은 아주 부정적으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우리 최고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글쎄요. 저는 이제 제가 총 100명이 토론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백가정명이죠. 네. 백가정명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100명이 각자가 주장하는 것이라고 백가정명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것을 원래의 백가정명의 긍정적인 뜻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자유로이 무엇에 구애됨이 없이 구속됨이 없이 자유로이 본인의 신념과 양심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것 이런 건데
저는 제가 재선 의원인데 제가 들어와서 본 국회에서 처음 보는 풍경이 있어요. 음. 국회의원을 헌법기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단 자기 당의 당론에 얽매이죠. 그 다음에 지역구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이 갖는 또 고유한 어떤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자기 지역구 이해관계에도 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00명 모두가 그러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이 그랬다. 그리고 정청원. 저는 상임위원회나 어디나 당론을 떠나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다수의원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난 이런 것은 이번에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런 점에서 긍정적이다. 물론 어떤 결론을 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문제를 마음껏 드러냈다고 생각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현재 이 소선거구제 하에 대의제 민주주의 국회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런 어려움 이런 자괴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나는 토로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당신은 선거제도가 개선될 거라고 그 확률을 50% 이상으로 보고 있느냐 그러지는 않죠. 그렇지만 그 이전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비해서는 훨씬 더 진전되게 높은 가능성으로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그 국민공론화위원회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2월달, 3월달부터 그리고 꼭 많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건 꼭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기술적으로 그렇게 가능한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는데 필요하다면 일정한 특정한 시점에 그 공론화위원회의 그런 과정도 아니 TV 생중계도 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만 TV 생중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기대를 가지고 근데 현재로서는 만약에 뭔가로 바뀐다면 이렇게 나는 이게 이제 정치권에서 조금 하나만 모아질 수 있는 한은 복합선거구제인데 그렇죠. 도농 복합선거구제와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이제 복합선거구제 특광역시만 종대선거구를 하고 나머지는 지금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이런 안이 조금 만약에 바뀐다면 이제 가장 근접하고 타협할 수 있는 안이 아닐까. 눈치 보니까 용산이나 여당도 대충 바뀐다면 저 안 이 정도로 좀 모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97번째로 발언을 했고 99번째로 오부 윤핵관 이철규 사무총장이 발언을 하길래 제가 열심히 들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걸 보면 용산과 여당 지도부는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근데 이제 그게 마침 또 꼭 제가 주장해서가 아니라 저는 몇 달 전부터 주장했던 게 도농복합 선거구제거든요. 같은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바뀐다면 이게 좀 가능성이 있는 안이 아닐까. 그 연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죠. 그 비슷한 이야기, 중대선거구제 이야기하고 도농복합 비슷한 컨셉을 이야기하고 그랬었는데 저도 이제 백분의 의원 이야기를 쭉 그 중에서 모아질 수 있는 걸 보니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거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바뀐다면은 그렇다는 거죠. 바뀐다면. 아니면은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갈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랬을 때 위성정당 문제만은 어제 보니까 젊은 의원들하고 토론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위성정당만은 각 당에서 제도적으로 할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선언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때요? 아니 그 위성정당의 문제를 빤히 목격을 해놓고 그 위성정당 문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도록 법도 못 고치는 국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 국회의원들이 그건 바꿔야죠. 그거를 못한다 그러던데 현행 소선구제로 이렇게 해서 아니 예전 연동형으로 갔을 때는 아니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지혜를 발휘해야죠. 발휘해서 못하게 해야죠. 그 양당의 선의에 맡겨요. 그것은 있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자발적인 위성정당들이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것은 100%입니다. 그렇겠죠. 양당의 의사하고 상관없이 자발적인 위성정당들은 100% 나올 겁니다. 깨딸들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 뭐 그렇죠. 예, 태극기도 만들 수 있고. 예. 근데 첫 번째는 그 젊은 국회의원들이 누군지는 몰라도 젊은 친구들이 오신하고 젊은 국회의원들하고 토론했는데 젊은 쉽게 말하면 참여자들이 그런 요구를 했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 젊은 국회의원들이 그걸 뭐 법으로 바꾸기는 힘들고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 친구들이 그렇게 요구했다. 선언이라도 해라. 아 선언이라도 해라. 그랬더니 젊은 국회의원이 뭐라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 이제 그게 기사가 나왔더라고. 만약에 그 젊은 국회의원들이 그걸 법으로 못 바꾼다라고 이야기했다면 그 사람들은 다음에 공천 안 받아야 돼요. 그 정도도 나서서 못 바꿀 사람들이 무슨 정치만 짧게나마 처음 보는 풍경을 만들어줬다는 게 맞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김진표 의장님이 어쨌든 간에 좀 역할은 하고 계신 거죠. 그럼.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는 본인 모든 것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한 말씀 해주시죠. 어떻게 김진표 의장님. 예. 아무도 좋은 소리를 아무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김진표 의장님한테요? 예. 아니요, 정말로 잘 하고 계시죠. 어쨌든 본인 이제 그 정치 인생의 마침표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결국 정당과 정파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미래를 하고 계신 정말로 뚝심 있고 지혜롭게 잘 이끌어오고 계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회의원들이 그런 패배 의식은 좀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잘 안 될 거다 뭐 이런 생각은 거기에는 안 돼야 돼 뭐 이런 생각도 뭐 숨어 있기도 하겠지만 제가 뭐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젊은 의원들 같은 경우 그 젊은 의원들이 뭐라고 답했는지를 모르겠는데 화강하게 답해가지고 우리는 절대 그런 위성정당이 실현이 가능한 법으로는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야죠. 젊은 의원들답게 그러는 것처럼 어쨌든 의장님이 그런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양당에서 의지가 있는 의원들이 의장님과 함께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주인가요? 그 방송을 보면서 국회 강의했는데 간호사법 그 개정안에 대해서 김진표 의장님이 일단 이 양국관리법도 지금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또 이대로 통과시키면 또 거부권 행사인데 여야가 좀 더 논의하시오, 협의하시오 라는 부분에 그 민주당 원내 지도부들이 막 난리를 치더라고. 한번 지켜보셨죠? 그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또 이제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는 뭐 또 이제 나름대로 그런 절차를 다 밟아왔고 또 국민의 지지가 높은 법안이고 그다음에 뭐 전술적으로 보면 간호사법과 또 의사들 관련된 법안을 약간 좀 분리할 필요도 있고 뭐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이제 원내 지도부야 또 그런 아쉬움이 있겠죠. 원내 지도부는 원내 지도부의 할 일을 한 거고요.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의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누가 뭐 잘했고 잘못했고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역할을 저는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국회의장의 그러한 판단? 이것은 뭐 틀린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집어 던지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했나요? 예. 그래서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각자 역할인데. 예, 지금 민주당은 그 비상 상황입니다. 누구는 민주당이
그87 이후에 가장 큰 위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해요. 어떻게 말하면 전당대 당대표 경선 이전에는 의뢰 있어 왔던 경선 자금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굉장히 눈높이가 높아졌잖아요. 그죠? 그것이 제도와 법으로 정당법에 명시가 되었고 그런 가운데서 이번에 녹취가 하면서 국민들이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이. 어떻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 있을 수 없다. 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고요. 그다음에 뭐 공교롭게도 똑같은 사례가 과거에 박희태 그러니까요. 의원 때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뭐 명백하게 유죄가 법원에 의해서 나는 네. 상황이고 예. 법원의 판결문이 이런 것 아닙니까? 대의민주제 예. 또 정당민주주의의 근간을 예. 훼손할 수 있는 일이다. 음. 왜곡하고 그렇게 정확하게 판단을 했죠. 음. 그리고 그런 일이 우리 당에도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현재 국회의원들까지 연루되어 있고요. 현재. 근데 이제 우리 당 일각에서 뭐 예를 들자면 그 관행처럼 예. 있어온 일, 그다음에 그 금액의 어떤 약소함, 예. 뭐 이런 걸 이야기를 일부 의원들이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죠. 그다음에 또 초반에 뭐 기획수사 검찰에 또 야당 탄압 이런 또 프레임을 또 걸기도 했고요. 예. 근데 이제 뭐 저희 당은 뭐 이제 바로 뭐 며칠 안 있어서 정확하게 국민께서 사과하고 그렇죠. 이 일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만큼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여의도 정치권과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에서 도덕적 괴리가 발생을 한 거죠. 이 현재 벌어진 사건을 바라보고도.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당의 대처는 대단히 비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의 대처에서 이제 이런 거 아닌가 첫 번째로는 지난주 월요일 날 당대표가 관련해서 사과를 한 거고 워낙에 이제 정보가 비대칭적이고 또 당이 이 문제에 대해 진상을 파악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2년 전에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캠프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가 귀국해서 진상 파악하고 국민께 소상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요청을 해서 이제 송영길 대표가 흔쾌히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미 들어왔죠. 예. 들어왔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당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스스로 탈당까지 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또 송영길 대표에게도 좀 시간을 좀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본인이 어떤 일인지 간에 파악을 해야 되니까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은 당대로 남아있는 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영길 대표가 들어와서 송영길 대표한테만 맡겨놓고 검찰에도만 맡겨놓고 이럴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물론 이제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대로 세워야 되는 거. 그다음에 이것과 연루되어 있는 의원들 또 앞으로 또 뭐 관련된 의원들이 많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밝혀졌을 때 이런 문제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 건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당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단히 원칙적이고 엄격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된 사람들. 거기 보면은 녹취에 주고받는 것 속에서 그 이정근 정부 총장이 호남해야 돼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중에 도는 리스트에는 꼭 호남의원들이 몇 분이 항상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우리 송갑석 최고위원도 이름이 있죠. 이름이 있어요. 네. 그 신종훈 의원은 밝혔어요. 난 아니다. 그 최소한 리스트에 있는 사람은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고 예. 한편으로는 좀 아쉽고 그러는데요. 아니 저라고
그런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아니 좀 언론사에서 좀 이름 좀 밝혀버리지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혹은 검찰에서도 좀 속도 있게 좀 수사 좀 해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뭐 녹취록에 등장을 하고 또 관련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런 의원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니 우리는 소환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걸 좀 빨리 해주면 좋겠죠. 제 입장에서는. 네. 근데 제가 지도부인데요. 제가 지도부인데 아니에요. 뭐 그러면 이 관련된 의원들이 20명 한 번이라도 거론된 의원들 다 보면 한 20명의 어떤 찌라시가 있다라고 하는데 찌라시에 거론된다라고 해서 공당의 최고위원이 아니에요라고 이야기하는 대응이 제대로 된 대응인가?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정훈 의원의 그런 대응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운 것은 그런 거죠. 왜냐하면 뭐 벌써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당내 경쟁자들도 많을 거고요. 그런 경쟁자들한테는 그게 어쨌든 뭐 확대 재생산되고 또 활용되고 뭐 이런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참 그 의원 입장에서 죽을 일이죠. 굉장히 억울한 건데. 그런 점에서 또 그렇게 밝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해되는 측면도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찌라시에 도는 정도인 것을 가지고 그렇게 뭐 선제적으로 밝히는 게 바람직한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도부이신데 금방 중요한 말씀하셨거든요. 송영길 대표가 들어오는데 송영길 대표한테 모든 걸 맡기거나 검찰 수사에만 모든 걸 맡기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당이 차제에 이 부분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진실 규명에서도 당은 당대로 뭔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게 하나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전 대표만 전당대로만 끝나면 되는데 저쪽은 프레임을 계속 걸고 있잖아요. 이심송심 뭐 이렇게. 이것이 그 전당대 끝나고 나서 대선 경선이 있었거든요. 그 실제로 제가 이야기 들어보면은 이정근 그 녹취에 그 이후까지 녹음이 계속되어 있잖아요. 최근까지. 자기 들어갈 때까지 녹취를 계속했다 그러더라고요. 정치권만 한 2,000개 파일이 된다는데 그 속에서 또 그 이야기는 또 무슨 이야기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래서 당에서 참 이거 어떤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들이 많아요. 저는 두 번째 말씀은 툭 까놓고 하면 제가 비명 아닙니까? 비명. 예. 제가 비명계 국회의원 아니에요. 예. 탕표로 들어가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하신 말씀은 저도 별로 좀 동의하기가 힘들어요. 심송심. 예. 네. 아니 이심송심 어떤 면에서는 맞죠. 당시 한 명은 후보였고 한 명은 당대표였는데 네. 뭐 이심송심 정도가 아니라 일심동체가 돼서 대선 승리를 위해서 해야죠. 경선 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후보 경선 때. 경선 때는 제가 당시에 전략기획위원장이었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 경선 때 혹시 모르겠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야 그래도 사람은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본선 경쟁력을 생각해보고 이러면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은 저는 뭐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경선 과정에 경선을 관리해야 하는 당 대표로서 어떤 치우침, 어떤 그 경선의 진행이나 어떤 결정이었는가? 저는 그런 건 없었다. 그러면 저도 그 결정에 함께하는 거죠. 제가 그때 전략기획위원장이었고 그리고 그때 전략기획위원장은 상당 부분 경선 기획을 하는 데였습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만약에 송영길 대표가 그런 생각을 했다면 저를 통해서 관철시켜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 네, 그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보가 결정된 뒤에는 당연히 이심송심 정도가 아니라 일심동체가 돼서 싸워야 됐을 문제이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뭐그 저쪽이 그냥 과도한 정치 공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수는 없죠. 검찰에만 맡겨놓고 뭐 송 대표 입만 바라보고 이럴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제 어려움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진상조사라고 하는 게 저처럼 찌라시에 거론되는 의원들을 불러서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하면 아니 찌라시에 이름 나왔다고 이렇게 불러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당은 할 말이 없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당이 할 수 있는 어떤 그 조사라고 하는 게 진전될 수가 없는 이런 문제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 무슨 뭐 조사위원회 이건 안 만들었지만 결국 송 대표를 귀국시킨 것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결국 송 대표 초반의 대응을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수요일 날 최고위원회 공식 발언 때 저하고 고민정 의원이 강하게 송 대표의 귀국을 촉구했고 그 다음에 물밑으로 당 지도부에서 송 대표 측과 연결해서 결국은 송 대표가 들어온 거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이 해오는 일이죠 지금. 그래서 가장 크고 첫 관문인 송 대표 일이 그렇게 처리가 된 거죠. 오늘 오후 3시, 4시로 해서 일단 된 거고. 그리고 이제 마치 뭐 진상조사위를 안 만들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아니다. 예, 결국 송 대표를 귀국시키는 것부터 이제 당의 첫 번째 관문을 넘은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문제 같은 경우도 거기에 시원스럽게 진상조사위원회 만들고 근데 만든들 너무나 내놓을 것이 없다 보니 그냥 거칠애 같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괜히 만들어서 자꾸 이제 이게 그려집니다. 언론 매일 뭐 오전 오후로 누구 불렀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뭐 그러면 이제 아니 그러면 당사자가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뭐 그게 무슨 조사예요? 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온갖 그 언론의 상황에 노출되는 실제로 당을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는데 불구하고 예. 그런다고 이 찌라시에 올렸다고 하는 걸로 해서 무슨 강제 수사권도 없는 당이 의원을 앉혀놓고 2시간, 3시간을 뭐 받았지 안 받았지 이러고 있을 수도 없는 문제인 거고요. 결국 이제 그려보면 이제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당이 해야 될 실질적인 일은 또 고민을 해서 좀 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요거 하나 물어볼게요. 이번에 그 송 대표가 파리에서 그거 할 때 본인이 첫 마디부터 지금 탈당을 이야기했잖아요. 그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당대표 시절에 농집부 12명한테 탈당 권고를 했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 다 무죄로 확인됐어요. 몽당 12분이. 그래서 미안하다. 뭐 그날 또 사과도 같이 하고 그러던데. 근데 그게 비추어서 본인도 당연히 탈당.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럼 그 기준을 지금은 적용할 수 없는 건지. 그때는 어떤 거였냐면 국민권익위에 우리가 의뢰를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에 국회의원들 전체의 자료를 국민권익위에 넘겨서 의뢰를 했죠. 그래서 국민권익위의 판단을 받은 겁니다. 물론 국민권익위에서 뭐 이 사람을 출당시켜라 이런 판단을 한 게 아니고 권익위에서 판단을 받아서 크게 이제 두 부분이 좀 농지법 위반된 한 부류가 있었고 그다음에 본인 혹은 본인 가족, 직계 가족과 관련된 뭐 약간의 좀 이상한 부동산 문제에 대한 이런 게 있었고 그 두 가지가 이제 문제가 돼서 넘어온 거죠. 그럼 그걸 결정하는 지도부 회의 때 저도 있었는데 저는 사실 농지법과 관련된 것은 반대했습니다. 이런 이분들까지 탈당을 권유하는 것은 나는 이것은 너무 말이 안 된다.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데 결국은 이제 결정이 그렇게 이제 돼서 된 거죠. 근데 그때는 어쨌든 이게 권익위의 어떤 그 조사와 결과의 바탕으로 해서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찌라시의 바탕을 해서 이렇게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그때는 그나마 객관적 자료가 있었다. 네. 그것도 국민 외부에 국민권익위에 우리가 의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넘어온 어떤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어쨌든 판단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자료가 없는 것도 한계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 네. 녹취록이나 이제는 네. 수사 못하는 것도 기본적인 근본적인 한계겠지만 만약에 진상규명위원회 꾸려진다면 거의 외부 인사를 꾸려야 안 되겠어요? 꾸려진다면 뭐 외부도 일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그 진상조사위원회 이런 것들은 지금 이 한 달에 다녔다면 윤리심판원이 있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윤리심판원 밑에가 윤리감찰단이 있습니다. 네. 윤리감찰단에서 먼저 조사를 하고 그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윤리심판원이 이제 최종 판단을 하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윤리감찰원은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겠네. 이 건에 대해서는. 그래도 움직이지는 않고 있지만 네. 뭐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어쨌든 계속적으로 뭔가를 파악하고 뭔가를 점검하고 이런 것은 그냥 기본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쨌든 상황 파악을 하고 있고 또 뭔가 판단해야 될 시점이 오면 또 당은 또 판단을 할 겁니다.